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입니다. 원래는 오전 11시 반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었는데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당대표의 관훈클럽 토론회를 저희 씀TV가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에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오늘 오후 남은 시간도 아주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하신 손님 때문에 여러분 특별하게 또 행복한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그런 오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른 날은 그 최고위원 회의할 때 그 멀리서만 앉아있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오늘 옆에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박성민 최고위원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씀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동안 청년 대변인으로는 여러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최고위원 되고 나서는 처음 인사를 또 드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 오늘 이제 저는 위원장님이랑 같이 즐거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방송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박성민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해서 제 가슴이 좀 설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청년 시절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제 심장이 더 빨리 더 막 힘차게 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 누구나 그 자기 인생에서 청년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만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가 생각이 사고가 그렇게 빠른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질문을 뭐를 할까 그러다가 이 질문은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박성민 최고는 몇 년생으로 몇 학번이고 나이가 몇 살인가요? 이런 질문을 안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안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20대인데 우리 당의 최고위원을 한단 말이에요? 라고 저 스스로도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역대 민주당 최고위원 중 최연소 최고위원이다. 그리고 대학생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의 이름을 올린 것도 처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우선 본인 소개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이는 안 물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처음에 제가 공식 인선되고 나서 아마 그 나이를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고요. 그리고 현재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이면서도 또 동시에 청년 대변인 활동을 했던 경험 그리고 그 전에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도 했었었고 이제 전국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도 했었었고 이렇게 당 경험이 조금씩 이제 없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경험을 바탕으로 또 최고위원직을 하는데 열심히 또 녹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주변에서 우리 당원분들과 그 국민 여러분께 듣는 소리가 박성민이라고 하는 그 최고위원이 있다던데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신선하고 아주 시각이 괜찮고 말을 잘하더라 이런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첫 질문에 답을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이렇게 일단 살짝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첫 질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 29일 날 저희가 전당대회를 했고 거기서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었죠.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에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전화를 밤 11시쯤 받았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동시에 그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의 그 최고위원을 물론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아마 제안을 받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그때 좀 마음이 어땠는지 네.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9일 이제 전당대회를 저희가 마쳤고 그때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는 집에서 그거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원 통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선출이 되셨고 저는 그렇게 당대표님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대변인으로서 임기가 딱 끝이 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뭔가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날 밤에 대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뭐 11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딱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일단 저는 이제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명을 하려고 하신다는 이제 말씀을 표해 주셨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일단 그렇게 이제 의지를 표해 주시니 저는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밤새 이제 밤을 샜죠. 잠을 못 자고 새벽 5시가 됐는데도 눈이 너무 말똥말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갖는 무게감 아니면 이제 잘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뭐 압박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혹시 이낙연 대표로부터 그런 전화가 올 것이다 라고 혹시 기대나 그런 상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누가 이제 청년 대변인 할 때 최고위원 될 거라고 상상했냐 뭐 이런 질문 하시던데 전혀 못했고요. 네. 저는 그냥 사실 처음 대표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청년 대변인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려나 보다. 그 정도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너무 이례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2명의 그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여성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고 그렇죠. 또 여성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 이례적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인사를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또 굉장히 우리 당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런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판단을 하는 이낙연 대표의 그 비전과 여러 가지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일단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박성민 최고위원이 어떤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에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와서 접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한 이낙연 대표의 인사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또 박성민 개인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나중에 날이라고 보는데 네. 아마 저는 물론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에 대한 기대가 제가 워낙 크고 또 응원도 해주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을 통해서 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에게 중요한 무기 하나는 최고위원회에서 언론 앞에서 국민께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최고위원님들은 이 발언을 어떻게 그 주제를 정하고 또 그걸 누가 준비해 주는지.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진도 없어서 네.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발언의 주제와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또 그 주제를 정했으면 그 발언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그걸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보좌진이 없고 뭐 이동이라든지 뭐 발언이라든지 방송 준비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다 직접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월수금마다 최고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발언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발언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제 첫 번째 대전제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관심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잖아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를 냈을 때 혹은 뭔가 자극적인 메시지를 냈을 때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직감 같은 게 어느 순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더 욕심을 내거나 그걸
딱 잡아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발언을 하거나 방송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한 발짝 약간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런 욕심으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대변인 할 때도 그런 요구도 사실은 많이 받았었고 청년이니까 뭐 세게 뭐 자극적으로 해봐라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청년 대변인 할 때 저는 이제 저만의 원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심, 개인의 욕심 혹은 개인의 뭔가 유명세를 위해서 내 발언을 이용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때 당시 청년 이슈라든지 여성 이슈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더해서는 청소년 이슈라든지 뭐 소외계층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의라는 게 정치적인 발언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정말 국민의 삶이 어떨 때는 지워질 수도 있겠다. 특히 청년의 삶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청년들이 어렵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저도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을 이제 세 차례 하면서 우리 당 최고 지도부의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하고 보고 기록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정치적 메시지에 모든 지도부의 발언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과 발언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그런 어떤 지점들을 잘 살펴보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뛰어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네. 지난번에 그 9월 말쯤에 우리 최고위원께서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 내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시다시피 레드팀이라는 것은 당이든 어떤 조직 내부의 그 건강성, 다양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뭐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네. 그런 걸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레드팀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이나 당의 행보가 청년의 시각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용기를 갖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어지는 내용 같아서 한번 그 인터뷰에 관해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그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몸에 좋은 약이 뭐 쓰듯이 저도 당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과제를 저도 힘있게 같이 끌고 가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당이 균형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왜냐면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의 시각 차이가 나는 순간부터 저는 그때부터 우리 당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청년이라든지 이런 청년 감수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진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특히 뭐 원내에서 논의되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 거의 한 100% 그냥 완벽하게 100%로 끌고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국민께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과한데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균형점을 제가 찾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할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박 최고위원께서는 우리 당의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적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운동권, 50대, 남성이 주류인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약한 고리이고 또 그 부분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여전히 우리 당의 주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워낙에 일단 정치권에서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특히 남성 중심의 문화라든지 뭐 운동권 정치인분들의 문화라든지.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386 세대에 대해서 기계적인 뭐 퇴진론 이런 거를 저는 외치지는 않고요. 다만 청년들도 같이 이제
세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당 안에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실 당이 일단 그런 틈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단 청년들은 정치 자체를 좀 멀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이 뭔가 뭐 386 운동권 중심의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성 혹은 뭐 50대 이런 측면으로 강화를 하게 되면 청년들은 더 그 정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긴 내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지는 의미, 저라는 사람이 가지는 의미는 뭐 제가 뛰어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에 저런 젊은 친구가 정치를 하네?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또 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운동권 50대 남성 저를 지명하신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님 배울 점이 많으신 아닙니다, 훌륭한 아닙니다. 선배님이라고. 그래서 예. 저도 스스로 정치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저에게 놀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어느덧 그런 생각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네.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그 여성 아이스하키 팀의 네. 북한 선수 2명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완하도록 해서 남북의 어떤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고리로 삼고자 했을 때 그때 저희 세대의 생각은 당연히 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쯤은 정말 용인해 줄 것이다. 이건 당연하다. 거기에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희 세대는 못 했어요. 못 하셨죠. 예. 그런데 그때 정말 굉장히 그 청년층으로부터 그 공정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을 우리가 청년일 때 우리는 이랬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청년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그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우리 당에 저 같은 그런 어떤 주류의 어떤 가치들,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꿔주고 좀 뒤집어주고 그래서 이게 바닷물이 썩지 않고 건강한 것은 거기에 뭐 소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풍이 자주 이 물을 뒤엎어주기 때문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태풍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까지. 예. 자, 이제 청년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지요. 네. 우리 박성민 최고가 바라보는 뭐 세계 청년들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 문제점, 과제 이런 것은 어떤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제일 크게 바라보는 게 청년들이 점점 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좀 차단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고 좀 획일화된 길을 걷게 되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도전을 해야지 청년들이 왜 도전을 안 하고 자꾸 안정적인 길만 찾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청년들이 그런 길을 찾는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과연 청년들이 도전하고 정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를 했을 때 그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청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있느냐 그런 여지가 있는 사회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 번 실패하게 되면 마치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받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 국가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이 그래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교육에서부터 사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자신의 품을 들이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자본을 들이면서 자기를 또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조금 직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제도 측면에서 청년들의 실업이라든지 취업
과정에서 조금 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포괄적인 청년의 문제, 청년의 현실에 대한 그 포괄적 질문에 정말 잘 답변을 해주셨고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입니까? 당선인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미국은 가능성의 나라라고 했던 말이 감동적으로 네. 들렸거든요. 사실 청년의 문제를 어떤 시혜적으로 국가가 또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도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청년 취업의 문제나 뭐 이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정신은 지금 박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청년들 스스로가 도전하고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칠 만큼 정말 감동적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일이 사실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면서 또 우리 당에 있는 그 예. 청년 TF입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 TF의 단장 역할도 좀 맡고 계신데 네. 그 청년 TF에 대해서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청년 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최고위원이 지금 계신데 최고위원님들별로 전문 분야가 또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양양자원님 예.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각자의 특성과 뭐 특기를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한다라는 그 기치하에서 만들어진 거였고 저는 아무래도 청년이니까 청년들과 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청년 TF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뭐에 가장 방점을 찍고 있냐? 보통 청년 정치하면 세 개거든요. 첫 번째가 청년들과의 소통, 두 번째가 청년 정책, 세 번째가 청년 인재 육성인데 청년 TF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통인데 그것도 그냥 소통이 아니고 현장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건 매주 목요일마다 청년들을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기획하고 그 자리에 단순히 저희랑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관련 상임위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직접 초청을 해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입법과 결과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 다리를 놔주고 있는 거죠. 청년 TF가. 맞아요.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우리 박성민 최고가 그 보고하는 보고를 제가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번 주에 첫 번째 대화를 그러니까 미소대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미래를 준비하고 청년과 소통한다. 요래서 미소대화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배달하는 청년들을 만났었어요. 예, 그래서 예. 청년들이 청년들로서 또 느끼는 것들 그리고 배달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신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되게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청년 TF가 얘기를 하고 이랬었고요. 목요일에는 또 주거 관련해서 청년들이 20대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허점들을 좀 짚어보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의제를 좀 다루고 동시에 시대적인 가치도 뭐 때로는 그 토론을 아예 기획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정 이런 이슈가 있다면 공정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느낌으로 이제 아젠다 토론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탄생함으로써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또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계층들,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챙겨주고 함께하니 아, 민주당이 훨씬 젊어지고 있구나. 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민생 이슈, 생활 이슈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하고 국민의 민생으로부터 이렇게 괴리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에 대한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박성민 최고가 하여튼 용기 있게 그런 일을 좀 잘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 박성민 최고도 희망이 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청년 희망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박 최고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어 이 질문을 하거든요. 예. 아까 레드팀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해본다면 쓴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박성민 최고가 최근 언론에서 우리 당내를 향해서 정말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주변 분들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 당원들로부터 뭐 SNS, 문자 폭탄 이런 뭐 또 지적도 혼도 나신다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실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제가 바닷물 태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당도 그렇게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서 당을 한번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역동성과 건강성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성민 최고를 저는 칭찬하고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제가 개인의 욕심으로 뭐 저를 위해서 좀 자극적인 발언을 일부러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발언에서 문제가 생겨서 비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항상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뭐 인터뷰라든지 방송을 하면서 그 원칙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뭐 제가 유명해지려고 했던 발언은 단 한 번도 솔직히 없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했고 국민께 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한 목소리 그리고 청년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저렇게 조금 변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저는 나름대로 메시지를 낼 때 고민을 많이 해서 냈다. 다만 여러 뭐 비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사실 되게 많이 속상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네, 기사가 자극적으로 편집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 제가 뭐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는 사실 하나도 안 나가고 제가 뭐 특정 장관님을 얘기했을 때 막 기사가 크게 막 30개씩 나고 이러니까 사실 조금 언론이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정말 내가 소외계층, 청년 소외계층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건 기사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부족함이 있겠지만 뭔가 그 청년 정치인에게 바라는 기대하는 사항이 조금 고정화되어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당원분들께서 비판해 주시거나 뭐 국민께서 비판해 주시는 거는 마땅히 그냥 겸허히 듣고 있다. 그리고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저희는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당에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당원분들께서 주시는 뭐 쓴소리, 뭐 때로는 응원 이런 것들 다 감사히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하여튼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뭐 순서일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 박성민 최고가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최고위원회에 여성이 30%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목소리나 그런 비판들이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실 의사결정 구조 안에 어떻게 그 의사결정 구성원들이 구성이 돼 있느냐가 사실 당의 방향을 결정하고 당이 메시지를 결정하고 당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기도 하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또 앞으로도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거고 청년들로부터 많은 이제 응원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젠더 이슈 이런 부분은 피할 수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꼭 특정 젠더 이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저희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인데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마땅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계셔야 한다. 그것이 결국에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할당제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것이 마치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성취하면 되지 뭐 할 수 있잖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구조상 여성들이 이 당 안에서 당의 뭔가 조금 짜여진 구조나 이런 문화 안에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분명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은 할당제가 없어도 여성들이 그냥 들어와서 일할 수 있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당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게 과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최고위원이 저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제가 눈여겨보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여기 달려있는 배지가 대체 무엇인가 태극기는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좀 주목이 됩니까? 사실은 그 씀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에게 질문을 청탁했습니다. 이거 물어봐달라고. 안 네. 밝히시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년을 상대로 하면서 어떻게 제가 그런 꼼수를 쓰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해달라고 그랬냐면, 이 배지는 우리 그 여러 유명하신 그리고 고귀하신 독립의사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영화 암살과 밀정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김상옥 독립의사님이신데, 제가 그 김상옥 독립의사 기념사업회 11대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기념사업회는 1948년에 김구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마 1호 독립 네. 기념사업회예요. 네.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고문이십니다. 현재까지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김상옥 의사는 1923년에 우리 그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이고 일제 탄압의 상징이었던 그런 그 조선 총독부, 그것을 폭파할 계획을 김구 선생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폭탄의 위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전에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시는데, 그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시고 그 영화 암살과 밀정 같은 그런 일대천 전투라고 하거든요. 1명 대 1000명이 전투를 벌인, 그러면서 그 일경 16명을 사살하시고 본인은 순국 자결하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923년에 그 순국하실 때, 그 의거를 하시고 순국하실 때 나이가 34살 청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청년을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 청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더 강하게 뛰는 심장과 더 활발한 이 어떤 생각, 사고를 가져서 청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나이 34살 때 김상옥 의사님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저는 못했지만 청년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꿈과 힘, 그리고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청탁한 건데, 아마 마무리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제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을 제가 응원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정말 모처럼 우리 씀TV가 아주 이 스튜디오 자체도 지금 아주 역동성이 느껴지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희망,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이 문제를 더 우리 민주당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게 어떤 것들을 수혜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청년 스스로가 어떤 걸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대한민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성민 최고위원과 나눈 우리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청년 대표, 청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청년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박성민 최고위원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